당신도 그 뱃속 아이도 내 인생 계획에 없어. 빚쟁이 딸이 어디서 꿈을 꿔. 도장 찍어. 3년간 멸시를 견뎌내고 얻은 대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빚쟁이 집안이 위자료는 무슨. 조용히 나가.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거들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키울 건데. 빚쟁이 딸이. 저는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서던 그 순간 검은 세단 여러 대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양복의 남자가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따님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땅을 치며 오열하게 됩니다. 과연 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만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갈비찜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오랜만에 일찍 들어온다는 문자를 받은 건 오후 3시였어요. 만삭의 몸으로 시장을 다녀와 재료를 손질하고 2시간을 끓인 갈비찜이었습니다. 배가 당기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저녁까지는 그랬죠. 준혁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앞치마를 벗으며 나갔더니 그는 소파에 앉은 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소파 끝에 걸터 앉아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게가 방 안에 가득했거든요. 말을 걸려다 멈췄습니다. 먼저 말하게 두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할 말 있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목소리에서 온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들어왔지만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였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뭔지. 손발이 차가워지고 귓속이 먹먹해졌습니다. 부엌에서 갈비찜 냄새가 흘러왔어요.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해요. 너무 선명해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혼하자. 딱 3글자였습니다. 3년 반 가까운 시간에 대한 대답이 고작 3글자였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그 뱃속 아이도 내 인생 계획에 없어. 빚쟁이 딸이 어디서 꿈을 꿔. 도장 찍어. 계획에 없다. 저는 그 말을 가슴 한가운데에서 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밥을 차리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버텨온 날들이,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까지도 이 사람의 계획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이가 발길질을 했어요. 마치 제 대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아버렸어요.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더니 손을 저으셨습니다. 빚쟁이 집안 출신이 위자료는 무슨. 들어온 것도 없으면서 조용히 도장이나 찍고 나가. 서로한테 좋아. 그 말 뒤로 지은이 팔짱을 끼고 걸어 나왔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게요. 혼자서 어떻게 키울 건데? 빚쟁이 딸이.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어? 온몸이 굳었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혼자만 몰랐던 거였죠. 준혁은 볼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조건은 내가 최대한 맞춰줬으니까. 최대한 맞춰줬다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배려하는 척 포장된 그 문장 안에서 저는 이미 처리해야 할 일이 되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 도장 찍는 칸 옆에 이미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수아. 처음부터 이 자리를 위해 준비된 서류였습니다. 인주를 눌렀어요. 도장이 종이 위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고 분노도 치밀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반이 잉크처럼 번지다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짐을 싸던 그 밤 저는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리고 내가 왜 그토록 오래 스스로를 숨겨야 했는지를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8,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힌 그 방에서 아버지는 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수아야, 너 이제 세상에 나가야지.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취직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보라는 건지. 저는 기다렸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늘 뒷부분이 본론이었으니까요. 사람을 만날 때는 내 이름 없이 만나라. 아버지는 그제야 저를 보셨습니다. 평생 그 이름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고 다가왔고 또 그 이름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아비 배경으로 만난 사람은 결국 아비한테 온 거다. 너한테 온 게 아니야.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당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뒤를 보는 사람. 그 차이를 아버지는 평생 몸으로 겪어오셨을 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숨기로 했어요. 취업 공고를 찾은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이름도 잘 몰랐던 중견건설 회사였어요. 한성건설. 사원 채용 공고에 사무보조 계약직 항목이 있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기본 오피스 능력, 성실한 분. 저는 지원서를 쓰면서 스스로도 피식 웃음이 났어요. 대학원까지 나온 제가 계약직 사무보조 지원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자리일수록 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력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수아. 앞에 붙는 것들을 다 떼어낸 이름 석자만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수아로 사는 게 어떤 건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면접은 허무할 만큼 짧게 끝났습니다. 인사팀 과장님은 서류를 훑어보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성실해 보이네요.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다야? 어릴 적부터 아버지 이름 뒤에 따라붙던 그 긴장감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첫 출근은 3월 초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이 낯설었어요. 검은 세단 대신 혼잡한 지하철 칸 안에서 손잡이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익명성이 좋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사무보조 자리는 총무팀이었어요. 서류 정리, 회의실 준비, 비품 관리. 화려하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함께 일하는 팀원들은 저를 그냥 수아 씨라고 불렀어요. 이강상 그룹 회장 딸 이수아가 아니라 그냥 이수아. 그 이름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창밖을 바라볼 때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늦은 점심을 먹고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안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어요. 높은 층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서리를 든 손.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가 옆으로 살짝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먼저 타세요. 별것 아닌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귓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회사 1층 편의점이었어요. 점심을 간단히 때우려고 내려갔는데 샌드위치를 고르다 고개를 들었더니 그 남자가 음료 코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모른 척하려 했는데 그쪽이 먼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그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주치는 일이 조금씩 늘었어요. 좁은 건물 안에서 작고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그런 우연들이었습니다. 1층 카페, 회의실 복도, 지하 주차장 입구.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눴고 그 인사가 짧은 대화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한준혁이라는 걸 안 건 3번째 커피를 마시던 날이었어요. 명함을 건네는 대신 그냥 말로 알려줬습니다. 저는 준혁이라고 해요. 저도 그냥 말했어요. 저는 수아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로의 배경이나 직함이나 집안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냥 준혁과 수아였습니다. 그 단순함이 좋았어요. 그가 이 회사 회장 아들이라는 걸 안 건 1달쯤 뒤였습니다. 우연히 팀장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나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피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아들, 이 회사의 후계자,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 한켠에서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신분을 숨긴 채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나를 그냥 수아 씨로 대하고 있잖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색하지 않았던 그 관계가요. 저는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배경 없이 저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 이름 없이 만나라. 그래서 계속 숨겼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준혁은 다정했습니다. 과하지 않고 조용하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퇴근길에 같은 방향이 아닌데도 조금 돌아서 같이 걸어줬습니다. 제가 야근으로 늦는 날이면 편의점 커피를 들고 총무팀 앞을 슬쩍 지나갔어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사귄다는 말을 꺼낸 건 준혁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별다른 전제 없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 씨, 저 수아 씨 좋아해요. 만나도 돼요? 직접적이었지만 거칠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가로등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신분을 밝혔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냥 수아이고 싶었습니다. 이강산의 딸이 아니라 준혁의 수아이고 싶었거든요. 연애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시간들이었어요. 주말이면 재래시장을 같이 걸었고 비 오는 날에는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저는 그 평범함이 눈물이 날 만큼 좋았습니다. 이런 게 그냥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결혼을 결심한 날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냐?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렀어요. 준혁 측 하객들이 홀을 가득 채웠고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검은 양복 한 벌이었어요. 일부러 화려하지 않게 오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 행복이 얼마나 짧은 것이었는지는 그 이후의 시간이 천천히 증명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 식구들과 처음 함께 지낸 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숨을 돌리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어요. 차 한 잔 마시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앉았어요. 첫날부터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들어갔더니 시어머니는 이미 소파에 앉아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준혁이가 데려온다고 해서 기대를 안 한 건 아닌데 시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실망이야. 집안도 변변찮다더니 아버지가 빚더미라는 소문까지 들었어. 어쩌다 준혁이가 저런 애를 데려왔는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첫날부터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침묵이 허락처럼 읽혔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말씀은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국을 끓이면 간이 싱겁다 하시고 짜게 맞추면 이번엔 짜다 하셨어요. 손님이 오면 우리 며느리가 좀 모자라서라며 먼저 소개하셨고 명절이면 어김없이 한마디가 따라왔습니다. 빚쟁이 집안 딸을 며느리로 들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국자를 저었어요.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엉켜서 목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어요. 말을 꺼내면 더 큰 것이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준혁이 조금이라도 저를 감싸는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넌 맨날 그의 편만 든다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러면 준혁은 어머니 원래 저러셔 라는 말 한마디로 서재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그 집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의 여동생인 그 아이는 입만 열면 저를 비교했어요. 자기 친구 남편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자기 친구 와이프가 얼마나 세련됐는지, 그 이야기의 끝에는 늘 이 한마디가 붙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오빠를 잡았어? 진짜 모르겠다. 빚쟁이 집안 딸이잖아. 언니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 말투는 한 번도 언니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버지 이름을 꺼내면 단숨에 정리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이 자리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혁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를 설득해 줄 거라고,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만삭이 다 되어서도 저는 아침마다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부은 발을 끌고 시장을 받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오후에도 걸레질을 했어요. 누군가 고맙다고 했냐고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금이라도 느리면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돌아왔어요. 기대를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 취급만 받고 싶었어요. 그것조차 사치였습니다. 밤마다 혼자 식탁 앞에 앉아 식어버린 밥을 떠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지만 그 생각이 끝까지 이어지기 전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선택한 자리라고, 그렇게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결혼한 지 8달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속이 이상하다 싶어 약국에 들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에 들린 작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리석게도요. 임신 소식을 전한 건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꺼낸 말이었어요. 준혁이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이 소식이라면 이 집에서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뱃속이 간질거리는 것 같은 두근거림을 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잠시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길 바라야지. 딸이면 별 수 없고 그게 전부였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잘됐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임신의 기쁨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저는 수저를 든 채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더 나올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시선을 돌리신 뒤였어요. 준혁은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원래 저러셔. 늘 그랬듯이 그 한마디로 넘기고 수저를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국구름만 내려다봤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작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배가 부를수록 몸은 무거워졌고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오히려 더 거칠어졌습니다. 만삭이 다 되어서도 저는 아침마다 식사 준비를 했어요. 부은 발을 끌고 시장을 받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오후에도 걸레질을 했습니다. 지은은 배가 불러오는 저를 보면서도 자기 친구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그 친구는 임신 중에도 필라테스를 다닌다느니 산부인과를 강남 유명한 데를 다닌다느니 그 이야기의 끝에는 어김없이 한마디가 따라왔습니다. 언니는 몸 관리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빚쟁이 집안밖에 못 됐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받아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뱃속 아이 생각에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그 무렵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늦은 밤 혼자 불을 켜고 앉아 있으면 핸드폰에 짧은 문자 하나가 왔어요. 늦을 것 같아. 자, 저는 그 문자를 한동안 들여다보다 화면을 껐습니다. 기다리려다 그냥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이가 나오면 달라지겠지. 아이 얼굴을 보면 달라질 거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건 어느 저녁이었어요. 준혁이 잠깐 씻으러 들어간 사이 소파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이름 대신 이니셜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J. 연락처에 이름을 저장하지 않은 번호였어요. 화면은 금방 꺼졌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의심까지 끌어안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배를 천천히 쓸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괜찮아질게. 하지만 그 말이 아이에게 하는 건지 스스로에게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혁은 더 자주 늦었어요. 들어오는 날에도 서재문을 바로 닫았습니다. 같은 집에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어요. 식탁에 마주 앉는 일이 줄었고 눈이 마주치는 일도 줄었습니다.
저는 그 거리가 커지는 걸 느끼면서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어요. 말을 꺼냈다가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무서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공원 벤치에서 수아 씨 좋아해요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참았어요. 아이가 나오면, 아이를 보면 달라질 거라고. 그 말을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는 조금 뒤에 알게 됩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준혁이 오랜만에 일찍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오후 내내 끓였고 식탁을 정성껏 차렸어요. 준혁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앞치마를 벗으며 나갔더니 그는 소파에 앉은 채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할 말 있어. 이혼 통보를 받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는 준혁이 챙겨갔어요. 시어머니는 잘 생각했어라고 말씀하셨고 지은은 이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식탁 앞에 남겨졌습니다. 갈비찜은 아직 따뜻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아무도 젓가락을 대지 않은 채로 그 냄새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갈비찜을 오랫동안 만들지 못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어요. 저는 배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온기만이 유일하게 진짜인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발이 차가워졌어요. 그제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어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이 집에 제 것은 많지 않았거든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손때 묻은 수첩 하나, 3년 반이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캐리어를 채우다 멈춘 건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준혁과 처음 여행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웃고 있었어요. 진짜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웃음이 그렇게 빨리 끝날 줄은요. 사진을 캐리어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서랍 안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지고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 웃음은 이 집에 두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났어요. 울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캐리어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바닥에 앉아서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우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떨었습니다. 3년 반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던 날들이, 시어머니의 눈초리를 받으며 걸레질을 하던 날들이, 준혁이 들어오기를 불도 끄지 못하고 기다리던 밤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 이 아이한테 미안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태어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 집이 따뜻한 곳이 될 줄 알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발길질을 했어요. 꽤 세게. 저는 그 발길질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배를 한번 쓸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일어났습니다. 발이 저렸어요. 캐리어 지퍼를 닫았습니다. 작은 가방을 어깨에 걸었어요.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켜지 않았어요. 이 방을 밝게 기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관으로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흘린 눈물은 이 집에 두고 가겠다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울지 않겠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돌아봐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3년 반을 살았던 그 집, 새벽마다 된장국을 끓이던 부엌, 혼자 불을 켜고 기다리던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시야 끝에서 사라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캐리어를 끌고 혼자서요. 그리고 대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3대, 4대 줄지어 선 차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번호판도 없이 반들반들 윤이 나는 검은 차체가 오후 햇살을 튕겨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멈췄어요. 이게 뭐지? 누가 온 거지? 앞차 문이 열리며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흰 머리가 섞인 단정한 남자였어요.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던 사람. 아버지가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람. 박 실장이었어요. 박 실장은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만삭의 제 앞에 허리를 꺾었어요. 반듯하게 90도로요. 회장님께서 따님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좁은 골목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멈추는 발소리.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와 지은도 함께였겠죠. 저 사람이 누구야?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박 실장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몸이 불편하실 텐데 제가 짐 들겠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일을, 이 집에서 제가 겪어온 것들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아버지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모른 척해도 그 사람은 늘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눈물은 쓰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저는 박 실장에게 캐리어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어요. 처음으로 그 집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냉정하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에서 뭔가를 말하려다 멈춘 표정이었고, 지은은 눈을 크게 뜬 채 차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저 차들이 왜 저기 있지? 저 남자가 왜 저 여자한테 저러는 거지? 그 당혹과 혼란이 세 사람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차에 오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지난 3년 반 동안 저는 숨어 살았어요.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결과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숨은 게 잘못인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한 사람이 잘못인가?
그 경계가 지금도 흐릿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먼저 작아질 이유는 없다는 것.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준혁의 얼굴이 스쳤어요. 그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분명히 불렀어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수아야라고.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렀어요. 평범한 오후, 평범한 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배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아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한번 발길질을 했습니다. 마치 들었다는 듯이요. 아버지 회사까지 가는 길은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앞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렀어요. 평범한 오후, 평범한 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대답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뭔가를 들킬 것 같아서 그 눈빛을 마주하기가 무서웠거든요. 집무실 문 앞에 아버지가 직접 나와 계셨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꼿꼿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그 이름 하나로 산업의 판도를 바꿔온 사람. 이강산 회장. 세상에서는 그렇게 불리지만 저에게는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만삭의 제 배를 내려다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계셨어요. 저는 그 시선을 받으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하나?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 많이 고생했다. 딱 4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4글자를 듣는 순간 3년 반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어요.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지 않은 거 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3년 반의 모욕들이 오늘 그 식탁 앞에 고요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새벽마다 혼자 끓이던 된장국이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준혁이 서재 문을 닫던 소리가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이던 서류 봉투가 그 모든 것들이 울음이 되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천천히 오래. 어릴 적 무릎을 긁히고 울면서 들어왔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 손길이 익숙해서 더 서러웠습니다. 이 손길을 얼마나 오래 잊고 지냈는지.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부었을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손수건을 건네시며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가 먼저 숨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짐을 풀고 사흘이 지났어요. 몸은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어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마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잘 자라게 되는 건가? 그 생각들은 답이 없었어요. 그냥 어두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 받았습니다.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5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습관처럼요. 나야.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차갑고 건조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긁힌 것 같은, 조금 헐겁게 풀린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들어와. 다시 얘기하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이미 도장 찍었잖아요. 그래도 일단 와서 얘기 좀 해. 나도 좀 급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급하게 생각했다. 그 표현이 귀에 걸렸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어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뭔가 달라졌으니 잠깐 멈춰보자는 계산이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를 눈치챈 거다. 그래서 전화한 거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요.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집 창문 너머로 도시가 보였어요. 조용하고 단단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 회사에 들어가 있던 투자금 회수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셨어요. 딸이 그 집에서 나온 날 조용히 시작하신 거였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전화는 그 뒤로도 사흘에 한 번꼴로 왔어요. 처음엔 다시 얘기하자였다가 회사 일이 좀 이상해가 됐고 나중엔 너네 아버지가 뭔가 아는 거 있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들의 변화가 그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어요. 저는 매번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더 들어줄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며느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오랜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살살 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오히려 불쾌했어요. 몸은 좀 어때? 산 딸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처음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몸 걱정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 처음으로 그 말을 꺼내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여기 들어와. 내가 잘 챙겨줄게. 아이 낳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고. 다 잊어버리고.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빚쟁이 딸이라며 멸시하던 말을, 위자료 꿈도 꾸지 말라던 말을, 그 모든 것을 제가 잊어버리면 다시 그 집 며느리가 되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왜 나왔는지 모르는구나. 아버지 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걸. 어머님, 저 지금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그 뒤로 지은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나 그날 좀 심했지. 미안해. 오빠도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봐줘. 처음으로 언니라고 불렀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야이거나 아예 부르지 않거나였거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저녁 아버지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비원이 연락을 했어요. 남자 한 명이 대문 앞에 서 있다고 들여보내야 하냐고. 이름은 되지 않았지만 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직감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어요. 내려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직접 내려가기로 했어요. 로비에서 마주했습니다. 준혁은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어요. 눈 아래 그늘도 짙었고 평소 그 반듯하던 양복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에 뭔가 복잡한 것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수아야. 처음으로 그가 먼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가 무슨 말을 꺼내는지 들어야 했습니다. 직접 들어야 했어요. 솔직히 물어볼게. 너네 아버지가 진짜 이강산 회장이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온 이유가 반성해서도 그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5년이 지나도 그건 변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준혁 씨,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저한테 확인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도장 찍었잖아요. 아이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준혁이 뭔가를 더 말했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내 묻지 않았어요. 어디 아프진 않냐고, 아이는 잘 있냐고, 그걸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아이는 예정일보다 열흘 일찍 세상에 나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 아버지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요즘 밤마다 주무시지 못하신다고 했어요. 제 산딸이 다가올수록 잠이 안 온다고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세상에 나오자마자 힘차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우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기쁨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뒤섞여서 구별이 되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보시더니 오랫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은 내가 지어라. 저는 미리 생각해뒀던 이름을 말했어요. 서아요. 이서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슬슬 나가도 되겠냐? 저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말자는 것. 이제 세상 앞에 제 이름으로 서자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준비될 때까지요. 네, 아버지. 나가겠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그룹 창립 기념 행사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행사장은 서울 한복판의 대형 호텔이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언론사 기자들, 정관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아버지 오른편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비워뒀던 자리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이강산 회장 외동딸 이수아 공식 등장. 숨겨진 후계자, 결혼생활 청산 후 전면에. 그룹 최대 주주딸 한성건설 계약직으로 위장 근무한 사실 확인. 제 이름 세 글자가 경제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아버지 곁에 서서 담담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사들 사이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파고들었어요. 이수아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준혁의 회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경제 전문지가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한성건설 4년 전 경영 위기 당시 비공식 자금 수혈로 살아남아 출처는 이강산 그룹 계열 펀드.
그 기사 한 줄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준혁이 밤마다 서재에서 나오지 못하던 시절, 술을 마시고 들어와 말없이 앉아있던 시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옆에 앉아 밥을 건넸고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2달 뒤 준혁의 회사는 기사회생했습니다. 준혁은 그 자금의 출처를 끝내 알지 못했어요. 회사가 살아난 이유를 자기 능력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안정되자마자 저를 향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아이러니가 이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준혁이 무시했던 새벽의 밥상들, 그가 귀찮아했던 제 조언들이 사실은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였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준혁의 회사를 살린 선택이었다는 것이 이제 기사로 나왔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아무 감흥도 없었습니다. 뿌듯하지도 않았고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피곤했습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은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서아가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조용한 복수는 소리가 없습니다. 칼을 드는 것도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을 거두면 됩니다. 그동안 받쳐왔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으면 지탱하고 있던 것들이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저는 그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버지의 법무팀이 한성건설의 계약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한 건 제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직후였어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서류 몇 장, 회의 몇 차례. 하지만 파고들수록 나오는 게 많았어요. 하도급 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이 있었습니다. 단가를 후려치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며 버텨온 거래들이 줄줄이 드러났어요. 회계 처리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고 임원 몇몇은 서로 짜고 수의 계약을 반복해왔습니다. 저는 법무팀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 줄 한 줄 확인했어요.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눈으로 읽었어요. 투자 철회 절차 시작해주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한마디가 시장에 닿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형 거래처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이강상 그룹과 연결고리가 있는 쪽들이 하나둘 계약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공사 현장 2곳에서 자재 공급이 지연됐고 은행 쪽에서도 기존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주주들 사이에서는 경영진 문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준혁은 그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주주총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열렸습니다. 투자금 회수와 거래처 이탈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회사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액 주주들을 중심으로 경영진 교체 요구가 거셌어요. 이사회는 준혁을 2번 불렀고 준혁은 2번 다 버텼습니다. 3번째엔 선택지가 없었어요. 대표이사 사임. 그 소식은 경제뉴스 하단에 짧게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몇 줄이 준혁에게는 전부였어요. 아버지 대에서 물려받은 회사, 자기 이름으로 키워왔다고 믿었던 것이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간 거였으니까요. 그 무렵 다른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준혁 곁에 있던 여자 이야기였어요. 저보다 8살 어린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이혼을 서두른 데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재혼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도, 좋은 곳에 신혼집을 알아봤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통장이 얇아지기 시작하자 그 여자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한 달이 채 안 돼 파혼 소식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시선을 돌렸어요. 이 일에 제가 개입한 건 없었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집 앞이었어요. 사전 연락도 없이 검소한 차림으로 서 계셨습니다. 평소 고급 한복에 옥 장신구로 차려입으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수수한 일상복이었어요. 화려했던 것들이 다 사라진 자리에 그냥 늙은 어머니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막자 제 이름을 불렀고 그 소식이 위로 전해졌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내려가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직접 로비에서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늘 곧게 세우고 다니시던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고 얼굴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모으시더니 천천히 몸을 낮추셨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수아야,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그건 인정해. 근데 서아만큼은 할머니가 볼 수 있게 해다오.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를 상상한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릎을 꿇는 날이 온다면 어떤 기분일까? 통쾌할까? 눈물이 날까? 그런데 막상 마주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통쾌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했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서아는 제 딸입니다. 서아의 관계들은 서아가 크면서 스스로 선택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인데.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빚쟁이 집안 출신이라며 3년을 멸시하셨죠. 위자료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 말들이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가슴을 가볍게 짚으며 말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상황 때문인지 이제는 구별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로 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했어요. 3년 반 동안 삼켜왔던 것이 드디어 숨구멍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세요. 몸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순간 시어머니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것이 보였어요. 올라오는 내내 서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오늘 일을 어떻게 이해할까? 엄마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자기를 지키는 법을 보여줬다고 생각할까? 답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서아에게 무릎 꿇는 법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참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 아이는 알고 자랐으면 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서아가 첫걸음을 뗀 것도 봄이었고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건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도 봄이었어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봄은 유독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예보다 일찍 폈고 바람이 달았어요. 재단 설립 허가가 난 것은 4월 초였습니다. 서아재단. 딸의 이름을 붙였어요. 아버지가 처음엔 그룹 이름을 쓰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건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이어야 했어요. 회장 딸이 아니라 이수아가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재단의 첫 사업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양육비 지원도 있었고 취업 연계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법률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 하나 없이 혼자 버텨야 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만삭의 몸으로 서류 앞에 앉아 떨어야 했던 그 순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상담 전화를 직접 받는 날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전화를 받았더니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삭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꼭 쥐었어요. 지금 많이 무섭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무서운 게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어두운 거예요. 여기서 한 발만 더 가면 달라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한테 이 말을 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찮다고, 여기서 한 발만 더 가면 된다고.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간절했었는데 그해 가을한 경제 매거진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올해 주목받는 여성 기업인이라는 특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고사했어요. 아직 보여줄 것보다 해나가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재단 사업을 알릴 수 있다는 말에 결국 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막바지에 기자가 물었어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무시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재단 행사가 있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아 손을 잡고 행사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서아는 이제 2살, 제법 걷는 게 능숙해졌습니다. 통통한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고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아가 웃는 순간에 그 사진을 보다가 문득 시선이 느껴졌어요. 행사장 건너편 길가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멀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 수 있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잠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아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저는 서아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아 손을 꼭 쥐고 걸었어요. 앞으로 똑바로.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준혁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혼자 그 길가에 서서 제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려 했어요. 인간적인 연민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일어난 감정은 딱 하나였어요. 후련함이었습니다. 깊고 조용한 오래 묵은 무언가가 내려앉는 후련함이었어요. 그날 밤 서아를 재우고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어 그 불빛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32살에 시작한 결혼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인생은 늘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또 살아볼 만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어요. 이제 저는 이수아입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서아의 엄마이고 재단의 이사장이고
무엇보다 저 자신인 이수아. 이 이름으로 이제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빚쟁이 딸이라는 이름표 하나로 3년 반을 버텨온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진심 하나뿐이었는데 그 진심을 끝내 알아봐주지 않은 사람들 곁에서도 수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이 있으신가요?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곁에서 지치고 계신가요? 수아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 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심은 언제나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오늘도 에버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만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